여러분, 제 이름은 이임순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 아들 민태, 그의 결혼시킬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민태가 42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서 저는 얼마나 조바심이 났던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임순아, 너희 아들은 언제 장가 가니? 하고 물을 때마다 숨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곧 좋은 짝 만나서 바로 결혼시킬 거라고 얼버무리곤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민태,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민태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갔죠.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갔다고 자랑했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새 40이 넘어 혼자 살고 있다니 제 마음이 어떨지 아시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늘에 대고 빌었어요. 하느님, 부처님, 우리 민태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그렇게 간절히 빌었지만 세월만 흘러갔죠. 민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월급도 꽤 받는 편이라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사람 없이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중매쟁이 김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김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동안 10쌍도 넘는 부부를 맺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임순 씨, 좋은 처자가 있소. 한 번 갔다 왔지만 착하고 일 잘하는 아가씨요. 나이도 36이라 민태 씨한테 딱이요. 딸아이가 하나 있다는데 6살이라네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한 번 갔다 왔다고? 아이가 있다고? 그럼 어때? 우리 민태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이혼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곧 그런 걱정은 접어두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아들 장가 보내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 아가씨 어떤 분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할머니는 흔쾌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아가씨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대요. 성격도 온순하고 마음씨도 좋다고 하더만 첫 번째 결혼에서는 좀 고생했다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겠구나. 우리 민태하고 잘 맞을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민태가 과연 이혼한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게다가 아이까지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요. 그날 밤 민태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민태야, 엄마가 널 위해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단다.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민태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살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자. 엄마 부탁이다. 그렇게 사정하고 또 사정해서 겨우 승낙을 받아냈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그 여성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우리 민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만남이구나. 그렇게 해서 민태는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거죠.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말씨도 공손하고 싹싹해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단아하고 고왔는지 몰라요. 옆에는 앙증맞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죠. 며느리의 딸 수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영희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부드러웠죠.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을 뵙게 되어 제가 더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참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태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말도 잘 못 걸고 어색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며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민태 씨, 회사 일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태가 조금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민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비록 한번 실수는 했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민태 씨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해라면 우리 민태랑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민태도 점점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조금씩 대화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민태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들의 순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대답에 민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더라고요. 수민이도 처음 보는 삼촌이라고 수줍어하면서도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민태가 수민이에게 말을 걸었을 때 처음에는 엄마 뒤로 숨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죠. 수민아, 몇 살이니? 6살이에요. 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유치원은 재미있어? 네,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이랑 놀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헤어질 때 며느리가 제게 살짝 귓속말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태 오빠가 참 좋은 분 같아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우리 민태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태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어땠어? 민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 수민이도 참 귀엽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민태가 행복의 문턱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는 민태와 영희 그리고 수민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이제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렇게 믿으며 잠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둘은 얼마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며느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뻤어요. 수민이는 꼬마 들러리로 나섰죠. 하객들은 모두 부러워하는 눈치였고 저는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며느리의 화장을 도와줬어요. 거울 속 며느리의 눈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했죠.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넌 우리 민태한테 최고의 신부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민태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입장하는 순간 민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민이는 앙증맞은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앞서 걸어갔어요. 하객들은 모두 귀엽다며 탄성을 질렀죠.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 주변에서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임순 씨 축하해요.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아이고, 이제야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아들 장가 보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민태는 회사에 다니고 며느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살림을 깔끔하게 꾸렸죠. 수민이도 새 아빠에게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민태를 회사에 보내고 수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며느리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저녁이면 근처에 사는 저도 불러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국을 떠주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수민이만 너무 챙기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민태 와이셔츠는 다렸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수민이 유치원 숙제 도와주다가 깜빡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관심은 온통 수민이에게만 쏠려 있는 것 같았죠. 민태도 점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영희가 저보다 수민이만 챙기는 것 같아요. 제 옷은 항상 구겨져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한 번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막 시작한 새 가정인데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어요. 영희야, 수민이도 중요하지만 민태도 좀 더 신경 써주면 어떨까? 남편이 첫째라는 거 알지?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민태 오빠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민이도 챙기고 오빠도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이름 부르시는 거 조금 그래요. 아, 그래,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름 안 부를게. 며느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아차 싶었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저의 관계에도 미묘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졌죠.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죠. 새아가, 수민이 간식은 왜 따로 사왔어? 우리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 제가 그렇게 물으면 새아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 수민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대화가 자주 오갔어요. 저는 며느리가 실은 우리 집 음식을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했죠. 내가 해주는 음식이 맛이 없나? 아니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또 며느리는 수민이 옷을 사러 갈 때도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수민이 취향을 잘 알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그 말에 저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나도 손주 옷 사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말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민태와 수민이의 관계였어요. 민태는 수민이를 친딸처럼 대하려 노력했지만 수민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태가 회사에서 돌아와 수민이에게 안아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수민아, 아빠 안아줄래? 그 말에 수민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아빠가 아니에요. 제 아빠는 따로 있어요. 수민이가 그렇게 소리치며 울던 날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민태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수민이를 달래느라 바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 일 이후로 민태와 수민이 사이는 더 어색해졌어요. 민태는 수민이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수민이는 점점 더 민태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런 상황을 중재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수민아, 민태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같이 놀자. 그렇게 말하며 수민이와 민태를 한자리에 앉히려 했지만 수민이는 금세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죠. 저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며느리에게 조언을 해보려 했어요. 새아가 수민이가 민태를 아빠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민이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날 선 대답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죠. 이런 일들이 쌓여갈수록 우리 집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식구들이 모여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한 침묵 속에 흘러갔죠. 저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민태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죠.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특히 민태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안았죠. 어머니, 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기가 태어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준호만 챙기느라 수민이를 소홀히 했고 수민이는 그런 엄마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수민이가 울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할머니, 엄마는 이제 나 싫어하는 거야? 준호만 좋아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의 슬픈 눈빛을 보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아니야, 수민아. 엄마는 너도 준호도 똑같이 사랑해. 다만 준호가 아직 어려서 더 많이 돌봐줘야 하는 거야. 그렇게 달래주긴 했지만 저도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어요. 수민이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어요. 세아가 수민이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 준호도 중요하지만 수민이한테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면 어떨까?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님, 제발 수민이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제 딸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날 선 대답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손주들 간식도 챙겨주고 며느리 일도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뭘 해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민태도 이런 상황을 알아챘는지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집사람이랑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며느리랑 잘 지내지 못해서 아들까지 고생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한편으로는 수민이가 걱정됐어요. 준호가 태어난 후로 수민이의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주 짜증을 내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랑 놀아줘. 수민아, 지금은 안 돼. 준호 밥 먹이고 있잖아.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오갔어요. 수민이의 눈에 점점 더 슬픔이 깃들어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죠. 어느 날 수민이가 유치원에서 싸움을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유치원에 달려갔고 저는 집에서 손주들을 봐줬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수민이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수민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민아,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한테 말해줄래? 제가 물었지만 수민이는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세아가 수민이가 왜 그랬대?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에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수민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가보지도 못했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큰 골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매일 밤 고민했답니다. 준호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러 갈등이 쌓여가고 있었죠. 특히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정에 다녀오는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세아가 애들 데리고 어디 갔다 왔니? 제가 물으면 며느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친정에요, 어머님. 엄마가 아프셔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였죠. 민태도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죠. 넌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거짓말하지 마. 민태가 소리치면 며느리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수민이와 준호는 부모의 싸움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말리느라 진땀을 뺐어요. 아들아, 제발 진정해. 애들 깰라. 하지만 민태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저 술에 취해 울부짖을 뿐이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본 걸까?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식구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죠.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안은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수민이는 이런 상황에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 보였죠. 준호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가끔 울음을 터뜨릴 때면 누구도 달래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민태에게도 술을 그만 마시라고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죠. 어머니, 제발 저희 일에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죠.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또 집을 비웠어요. 처음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아가 언제 온대? 애들은 괜찮대?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며느리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죠.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 며느리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태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죠. 하지만 며느리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설마. 민태의 눈에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저 아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걱정 마, 아들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제 말과는 달리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태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영희가 전 남편이랑 도망갔어요. 수민이랑 준호도 데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만 쳐다봤어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더 신경 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민태는 그날 밤 술을 마시며 울부짖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의 오열 소리를 들으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어요. 다음 날부터 민태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잠들고 깨면 또 술을 마시는 생활이 반복됐죠. 아들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다 너 몸만 상해. 제 말에 민태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원망의 빛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그 여자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제가 며느리를 데려왔죠. 제가 민태의 결혼을 서둘렀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며느리와 아이들의 모습이 맴돌았죠. 수민이의 해맑은 웃음, 준호의 옹알이, 그리고 며느리의 미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밤새 뒤척이곤 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후회와 자책만이 제 마음을 채웠을 뿐이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고,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죠. 며느리와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괴로웠어요. 아들 장가 보내더니 며느리가 도망갔대. 애들까지 데리고 갔다면서?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숨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꾹꾹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민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죠. 비록 민태는 거의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오늘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조금만 먹어볼래? 그렇게 말하면 민태는 가끔 몇 숟가락 뜨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죠.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태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저는 그런 아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태가 스스로 술병을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산책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민태는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술을 끊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태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수민이랑 준호를 찾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아들아. 잘 생각했어. 엄마가 힘껏 도와줄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태의 눈에서도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민태는 작은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 보조 일이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퇴근 후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운동을 하러 가기도 했죠. 그리고 개인 탐정을 고용해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민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벌어서 꼭 아이들을 찾을게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거든요. 우리는 조금씩 희망을 키워갔어요.
비록 아직 아이들의 소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민태도 점점 더 밝아졌어요. 가끔은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꼭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민태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드디어 며느리의 소재를 파악했어요. 며느리는 전 남편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민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며칠 후 민태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둡고 지쳐 보였어요. 며느리를 만나고 왔지만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 영희는 돌아올 생각이 없대요. 전 남편과 다시 살기로 했다고. 민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무효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꼭 데려올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와서 법적 싸움까지 해야 한다니. 하지만 민태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이번만큼은 제가 나서서 말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알았다, 아들아. 엄마가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민태는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어요. 법정에서 며느리와 마주칠 때마다 아들의 눈빛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왜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았을까? 왜 며느리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을까?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저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좋게만 보려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좋은 점만 보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거죠.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 수민이의 어색한 미소, 그 모든 걸 눈치채지 못한 제 어리석음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눠봤다면 달라졌을까요? 결혼 전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봤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왜 헤어졌는지, 수민이는 어떤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괜히 제가 오지랖을 부려서 아들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혼을 결정한 건 민태 자신이지만 제가 그렇게 등을 떠밀지만 않았어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둘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차라리 민태가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아픔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준호라는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으니 완전히 후회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와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 손주들이 언젠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이번 일을 꼭 기억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자책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 잘못이 큰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조언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마음이 유난히 싱숭생숭해요. 한 해가 다 가는 게 허전하기도 하고 가족과 보내지 못하는 시간이 늘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서울에 사는 손주 준호를 보러 가기로요. 준호가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는 방학 중이니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락 없이 찾아가면 며느리가 조금은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손주는 기뻐할 거라 믿었어요. 전날 밤 저는 김치를 담그며 준호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준호가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김치를 담글 줄 모른다며 한번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마 며느리도 김치를 받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김치를 다 담근 뒤에는 손수 짠 목도리를 챙겼어요. 준호가 손이 차갑다며 투덜댔던 걸 떠올리며 만든 거였거든요. 할머니가 목도리 만들어 줄까? 라고 했을 때 밝게 웃던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걸 생각하니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버스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손주를 만날 생각에 추위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하얗게 눈이 내려 있었어요. 시골은 조용하고 고즈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가 그리웠어요. 특히 준호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날씨가 훨씬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연말이라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손주를 보러 가는 제 발걸음도 분주했지요.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직 걸려 있었어요. 아, 연말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준호가 이 장식을 좋아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준호가 문을 열고 할머니, 하고 뛰어나올 것 같은 상상을 하며 기다렸지요. 그런데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난 건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 보고 싶어서 왔지. 연말이라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준호는 피곤해서 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돼서요. 다음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니,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이라도 보면 안 되겠니?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다음에 연락하고 와주세요. 그 순간 안에서 손주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혹시 며느리가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끝내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문 앞에서 조금 떨어져 가방을 열어 김치통을 바라봤어요. 그 속엔 제가 준호를 위해 직접 담근 김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먹으면 참 좋아하겠지 생각하며
며칠을 고생했는데 이걸 가져가야 한다니 어쩐지 마음이 무너졌어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버스 정류장을 찾았어요. 연말이라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길이 꽤 혼잡했답니다. 그들 속에서 저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어요. 손발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울까지 오는 길 내내 손주를 만날 설렘에 들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설렘이 온통 실망으로 바뀌었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하게만 보였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속으로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제가 온 줄조차 모른다는 생각에 더 서러웠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며 서울을 벗어날수록 불빛은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깊어졌어요. 고요한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내가 괜히 무리했나? 연락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나? 하지만 연락을 했더라도 며느리가 환영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간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자꾸만 눈물이 고였어요. 아무리 애써 참으려 해도 그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누구에게도 이 서러운 마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답답했답니다. 버스가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내리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더 깊은 추위를 느끼게 했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는데 시골의 적막함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하고 차가웠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손주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김치와 목도리를 보니 다시 눈물이 나더군요. 주방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준호 얼굴 한번 보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네.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허전함은 가시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자꾸만 준호 생각이 났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온 걸 전혀 모를 거야. 알았다면 분명히 나를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그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깐 눈을 붙였지만 몸도 마음도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하는 일마다 손이 느려졌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갔을 때였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연말에 가족들 만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답이 막혀버렸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얼버무렸지만 그 질문 하나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을 지어도 숟가락을 들 힘이 없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무엇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집안은 늘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특히 가방 속에 들어있는 김치통과 목도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호가 이걸 받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는 준호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결국 아무 소용도 없었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사실 제가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어렵게 낳은 아이였기에 준호는 저에게 너무나 특별했어요.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의 따뜻함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와의 사이가 서서히 멀어졌어요. 아들은 바쁘게 일에 매달렸고 며느리는 제가 시골스럽다며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준호만큼은 제게서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 믿음이 12월 마지막 날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어요.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을까? 가족을 보고 싶어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마을회관에서 열린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조금은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손주를 보고 싶어서 서울까지 갔는데 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나더군요. 상담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잘못하신 게 없어요. 가족을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손주를 일방적으로 보고 싶어만 했지, 손주가 어떻게 느끼는지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상담사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억울한 마음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어르신께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손주와 연결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피워냈답니다. 맞아. 내가 이대로 멈춰 있을 순 없어. 손주와 다시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다행히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컴퓨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줄래요? 손주와 친해지고 싶어서요. 젊은 이웃들은 웃으며 흔쾌히 도와줬어요. 그러다 준호가 어떤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거다 싶더군요.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에 접속하면 준호와 소통할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게 된 저는 닉네임을 고민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준호와 연결될 방법을 찾으려고요. 결국 산골별빛이라는 이름으로 게임 속에서 활동하기로 했답니다. 처음에는 게임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젊은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인터넷을 찾아보며 천천히 배워갔어요. 밤늦게까지 연습하며 실력을 쌓았죠. 몇 주 뒤 드디어 저는 준호와 같은 게임 속에서 만날 기회를 잡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답니다. 준호가 저를 알아볼까? 혹은 저를 멀리하면 어떡하나 수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다행히 준호는 제 닉네임을 보고 흥미를 느꼈는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산골별빛님, 어디 사세요?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산골 마을에 살아요. 너는 어디 사니?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답니다. 게임 속에서 준호는 저와 금방 친해졌어요. 산골별빛님이랑 같이 게임하면 재밌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천천히 준호와의 관계를 쌓아가며 손주의 일상과 고민을 알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어요. 준호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준호와 다시 가족으로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저는 매일 아침이 되면 게임에 접속하며 손주를 기다렸어요. 닉네임은 여전히 산골별빛으로 유지했답니다. 준호가 접속했을 때 제가 먼저 인사하기보다는 준호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도록 기다렸어요. 다행히 준호는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게임 속에서 저를 발견할 때마다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산골별빛님, 오늘도 오셨어요? 저랑 같이 할래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화면에 뜨는 준호의 대화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천천히 준호와의 대화를 늘려갔어요.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산골별빛님, 저는 이 게임 캐릭터가 좋아요. 근데 엄마가 게임 많이 하면 혼내요. 준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 게임도 즐거운 거니까. 사실 제가 손주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꿈만 같았어요. 준호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저를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호의 일상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는 종종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산골별빛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골을 넣었어요. 엄청 신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손주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었던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요, 산골별빛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장난치다가 너무 심하게 해서 속상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화면 너머로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친구도 준호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준호가 너무 멋져서 질투했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산골별빛님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준호의 마음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게임 속에서 준호와 친밀해지면서 제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게임에 접속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준호와의 대화를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지내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꽉 찬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동네 이웃들에게 게임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게임이라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손주 같은 친구가 생겼거든요. 이웃들이 놀라며 웃었어요. 어르신이 게임도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저도 웃었답니다.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손주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와의 대화가 조금 더 깊어졌어요. 준호는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가족 이야기를 슬쩍슬쩍 꺼냈답니다. 산골별빛님, 저희 엄마는 제가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몰래 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준호에게 게임을 제안하는지 이해는 되었지만 그로 인해 준호가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준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일 거야. 가끔은 엄마랑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게 어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엄마랑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산골별빛님은 진짜 가족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가가 뜨거워졌답니다. 준호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게임 속에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게임 아이템이었지만 제게는 그 선물이 너무나 특별했답니다. 산골별빛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같이 쓰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또 한 번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니 할머니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준호에게 제 정체를 밝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준호가 당황할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준호에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너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셔? 자주 만나.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는 멀리 사셔서 잘 못 봐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어요. 준호가 아직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준호에게 할머니라는 걸 밝혀야 할 때가 왔구나. 하지만 그 방법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가야 했거든요. 게임 속에서 준호와의 대화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제 저를 단순히 게임 속 친구로만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대화 중에 문득 물었어요. 산골별빛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 친구들은 다 제 또래인데 산골별빛님은 어른 같아요. 그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답했어요. 나이는 비밀인데 준호랑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게임에 집중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 깊어졌어요. 준호에게 언제쯤 내가 할머니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놀라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준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됐답니다. 며칠 뒤 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산골별빛님, 학교에서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제가 골을 못 넣어서 좀 속상했어요.
저는 준호를 위로하며 말했답니다.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즐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준호가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제일 멋진 거지. 그 말을 듣고 준호가 기분이 좋아졌는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산골별빛님은 진짜 가족 같아요. 할머니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찡했답니다. 준호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를 가족처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게임을 통해 친해진 준호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산골별빛님, 혹시 사진은 없어요? 얼굴이 궁금해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당장 제 얼굴을 보여주면 준호가 제가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사진은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준호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아. 준호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실망하진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게임 외에도 준호와 소통할 방법을 찾기로요. 그래서 준호가 게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슬쩍 물었답니다. 준호야, 너는 카톡도 하니? 내가 너랑 더 자주 이야기하고 싶어서. 준호는 바로 대답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카톡 친구 추가는 아무나 못하게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준호와 소통을 확대하려면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은 며느리와 직접 대화할 용기가 없었지만 언젠가 이 벽을 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게임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산골별빛님, 사실 제가 엄마랑 요즘 좀 다퉜어요. 엄마는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길 바라시는데 저는 그냥 놀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준호를 잘 키우려고 애쓰는 건 이해했지만 준호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건 준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일 거야. 하지만 준호가 힘들다는 걸 엄마에게 솔직히 말해보는 건 어때?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산골별빛님,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무서워요. 근데 해볼게요. 그 순간 저는 준호가 정말 용감한 아이라는 걸 느꼈어요. 손주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뿌듯했답니다. 며칠 뒤 저는 게임 속에서 준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슬쩍 이런 말을 꺼냈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보고 싶지는 않아? 너희 할머니도 널 정말 사랑하실 거야. 준호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보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엄마도 바빠서 그런 걸 잘 안 알려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는 저를 잊지 않았고 여전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직접 전달받지 못한 저는 오히려 그 간극을 더 깊이 느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제는 준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됐어. 그래야 준호도 더는 외롭지 않을 거야. 저는 다음 날부터 정체를 밝힐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했어요. 갑작스레 밝히기보다는 준호가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답니다. 게임 속 대화 중에 저는 종종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너는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니? 너희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도 기억나니? 그럴 때마다 준호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잘 못 먹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준호가 여전히 제가 담근 김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미룰 수 없었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충분히 깊어졌고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게임 속에서 준호와 친구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날 게임에 접속하자마자 저는 준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준호야, 너는 너희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니? 준호는 잠시 조용하더니 대답했어요. 알아요. 근데 요즘엔 할머니를 못 봤어요. 엄마가 바빠서 그런지 할머니랑 연락도 안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강한 용기를 줬답니다. 준호야, 만약 너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저도 할머니를 좋아해요. 근데 할머니는 요즘 저를 잊으셨을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준호야, 사실은 내가 내 할머니야. 순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면 속에서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준호가 당황했을까봐 걱정됐죠. 그러다가 준호가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진짜 할머니세요? 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내가 너랑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싶어서 그랬어. 너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너와 다시 연결되고 싶었어. 저는 마음을 담아 대답했어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라서 더 좋아요. 사실 산골별빛 님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할머니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저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준호에게 제가 할머니라는 사실을 밝힌 뒤 준호는 제게 더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게임 속에서 할머니라고 부르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했는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가 여전히 저를 무시하던 모습이 떠올라 속에 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묵혀뒀던 감정이 다시 솟아올랐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해. 저는 그렇게 복수를 결심했어요. 복수를 계획하면서도 저는 단순한 보복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를 통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방법을 생각했죠. 준호야, 할머니가 요즘 조금 속상해.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래. 할머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엄마랑 아빠가 모르나 봐.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그러면 제가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할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준호의 이 말이 복수의 열쇠가 될 거라 확신했어요.
준호가 가족들에게 할머니의 존재를 다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며칠 뒤 준호가 게임 속에서 제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할머니가 제일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준호를 칭찬했답니다. 잘했어. 준호야, 너가 엄마와 아빠를 설득하면 할머니도 더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처음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가 할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색한 미소로 넘기거나 다음에 보러 가자는 말로 대충 넘어가려 했죠.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군. 그렇다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어. 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게임에도 접속하지 않고 준호와의 연락도 잠시 끊었어요. 아들 내외가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제 존재를 숨기기로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준호는 게임에서 제게 메시지를 남겼지만 저는 일부러 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슬퍼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도 저는 꾹 참으며 기다렸어요. 준호가 부모님께 저에 대한 걱정을 더 강하게 전할 때까지요. 결국 준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고 말했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연락도 안 되고 게임에도 안 들어와요. 할머니가 아프신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준호가 계속 울먹이면서 할머니를 찾아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울렸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천천히 받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도 없으시고 준호가 너무 걱정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야 괜찮지. 다만 너희가 내 존재를 잊은 줄 알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너희가 나를 생각할까 싶어서. 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준호도 할머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우리 다시 어머님을 뵈러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와 준호가 시골집으로 찾아왔어요.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며느리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앞으로는 서로 더 자주 보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겨울의 끝자락, 시골집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얗게 펼쳐진 들판 위로 작은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죠. 준호가 달려와 만든 흔적이었어요. 할머니, 눈사람 만들었어요. 할머니처럼 모자도 씌웠어요. 준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너가 있어서 할머니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아들 내외는 부엌에서 김치를 나눠 담으며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틈틈이 저를 향해 미안한 듯 눈길을 보내곤 했죠. 어머님, 준호가 할머니 김치를 정말 좋아하네요. 저도 앞으로 어머님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다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느꼈답니다. 저는 복수를 계획하며
마음속에 차가운 벽을 쌓았지만 그 벽은 결국 사랑으로 허물어졌어요.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알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답니다. 며느리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들이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내려올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 아프셨던 걸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제게는 오래된 겨울을 끝내는 봄의 햇살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따뜻한 저녁밥을 함께 나누었어요.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가득 채웠죠. 밥상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가끔 멀어질지라도 다시 서로를 찾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식사가 끝난 뒤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오세요. 아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 준호야.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겐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며 내려다보고 있었죠. 눈 덮인 풍경 속에서 작은 새싹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겨울은 참 길었지만 드디어 끝이 났구나. 저는 혼자 그렇게 속삭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된 우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는 자주 연락을 해왔고 준호는 틈날 때마다 시골로 내려왔답니다.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지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어요. 창가 너머로 새싹이 피어나는 걸 바라보며 저는 가족의 사랑도 마치 이 봄처럼 다시 꽃피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사랑은 복수로도 피어나고 이해로도 자라난다. 내 복수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사랑을 선물했구나. 그렇게 저는 새로운 계절을 맞으며 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마무리 지었답니다.